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절반 달성, 6일만 기다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다시 불안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그나마 상승세가 좀 억제되고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다시 불안한 조짐이 나오네. 경기 인천 지역은 여전히 과열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 때문이다, 또는 정부가 어설프게 규제 완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것이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속될 부분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돈의 가치가 올라서 예금으로 넣어놓을 수 있는 출구가 열려야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나와야 주요 아파트 단지가 고점을 형성하며 상승을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되는 시점부터 고점 찍고 나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이거 금리 때문에, 금리 덕분에 부동산 가격 좀 조정될 수 없을까? 그러려면요, 예금 금리가 적어도 2%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시장 과열을 부리고 있는 현재 초저금리 언제 정상으로 돌아가냐, 이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 낮추는 건 진짜 속 시원하게 낮추는데 올리는 건 굉장히 까다롭게 올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GDP 성장률 3% 전후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해야 되고요.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지표가 유지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분명히 이준환 은행총재가 3% 넘는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왜 금리 인상 시기상조라고 하냐?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모두 정상치와 지금 나온 지표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것이 개선된다는 전망은 있지만요, 이 전망만으로, 이 기대만으로 통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 성장률과 물가 모두 좋아지는 것이 실제 지표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캐나다처럼 긴축 신호를 보낼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캐나다가 G7 중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돌입했어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BOC 캐나다 중앙은행은요, 4월 26일부터 캐나다 국채 순매수 액수를요, 주당 최소 40억 캐나다 달러에서 30억 캐나다 달러로 낮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2023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유지가 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요. 자, BOC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2.5%포인트 올린 6.5%를 제시하고 고용시장 회복세에 긴축으로 이제 선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캐나다가 움직임을 바꿨을까요? 바로 캐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4월 21일 날 발표된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 상승으로 발표됐어요. 예측치보단 다소 낮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물가 상승률 수준을 회복했구나. 자, 그래서 아직 GDP 성장률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확실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기는 어렵지만 당장 이제 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양적 완화 축소부터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회복에 대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스탠스, 아직도 저금리는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다, 한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의 지표는 나왔나요? 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 국내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1.6% 성장한 걸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1.8%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였어요. 그런데 1.6%가 나왔고요.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오를 줄 알았는데 1.8%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성장률이 좋게 나왔나 봤더니 수출 호조에 따른 설비 투자 증가가 성장을 이끈 겁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전기 대비 6.6%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이끌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민간 소비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기에서 마이너스 1.5%였는데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민간 소비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1분기 좋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정도는 좋아야 되는데, 그럼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어떨까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 조합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이 무려 36% 급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모든 수출업종이 동시호황이다. 이게 2010년 이후에 거의 처음 겪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에 따라서 지금 장기간 설비 투자가 굉장히 감소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전 수출업종에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3%에서 지금 불과 5개월 만에 3.8%까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런 성장세가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요 한국 경제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하반기에 무려 3.6%, 상반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까지 눈에 띄는 회복세가 하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백신 보급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 계약이 발표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1차 접종, 그러니까 백신 예방 효과가 60에서 80% 나오는 1차 접종을요 전국민 70% 맞는 것을 9월 말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고요.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9월 말까지 1차 접종만 맞은 사람이 70%가 넘는다면요 당연히 소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억눌려 있는 소비가 한꺼번에 팽창되면서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이 경제 성장세까지 크게 회복시킬 거라는 보는 부분이죠. 자, 이제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 50%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6일 뒤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이번 CPI가요 5월 4일 날 발표되는데 2.0%가 넘게 되잖아요. 금리 인상의 기본 조건인 성장률과 물가 지표 모두 다 충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2.0%를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 전망치는 한 2.15% 그리고 2.3%까지 전망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는 2% 중반까지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 지금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너무 많이 튀었어요. 시장 전망치는 2.6%였는데 실제적으로 3.9%가 나왔죠. 굉장히 놀랄 수치가 나왔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4월 소비자 물가 전망치도 더 높아져야겠죠. 2% 중반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한국, 미국, 중국 모두 다 물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과연 5월 4일 이후에 한국은행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당연히 일단 지표는 확인이 됐으니까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지속성을 확인하겠죠. 자, 이런 스탠스를 어디서 볼 수 있냐? 5월 27일 날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분명히 안착이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안착 또는 지속적인 이야기를 볼 겁니다. 왜냐? 현재 한국은행은요 2분기에 일시적인 인플레가 와서 한 2% 달성을 하지만 이것이 한 3개월 정도 지속됐다가 3분기, 4분기부터는 둔화되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를 미달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라서 대응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 여부는요 3분기까지 지표가 유지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의 성장률과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까지 달성하게 되면 아마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야, 좀 빨리 올 수 없냐? 자, 금리 인상 전에 온 국민의 코인이나 갭 투자에 뛰어들겠다. 지금 그 정도로 자산 쏠림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좀 빨리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를 우려할 정도의
높은 CPI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2% 중후반, 2.5%에서 3% 사이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 당연히 물가 인상 압력을 못 견디고 한국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이런 고물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여당이나 금통위에서 제기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앞당기면서 자산 쏠림을 방지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2% 이상 꾸준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운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달려있다. 여전히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것 같다. 이 부분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